미국과 이란 전쟁의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며 경제 불확실성을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름값도 급등하며 서울 휘발유 가격은 3년 7개월 만에 1,900원을 넘어섰는데요. 전쟁 리스크에 따른 경제 상황과 전망, 김민균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제유가가 지금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이 걸프 해역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지금 이런 상태가 벌어진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거의 봉쇄가 됐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유조선이 원유의 어떤 그런 수송을 담당해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막혀버렸기 때문에 일단 원유의 어떤 그런 가격의 상승은 뭐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뭐 근본적인 여러 가지 이슈는 뭐 전쟁이 끝나야 원유값이 어떤 그런 안정감을 찾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어쩔 수 없이 또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원유 가격의 어떤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니까 트럼프 행정부도 안정 조치를 지금 발표했는데 추가 조치들을 한번 좀 안내해 주실까요?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처음은 아무래도 이제 뭐 일단은 전쟁의 어떤 그런 위협이기 때문에 유선들이 어떤 그런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어떤 그런 건너갈 수 있게 어떤 그런 안전 조치나 뭐 호위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는 그거는 거의 이제 실효성이 좀 힘든 어떤 그런 조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산유국들의 오펙에서 아무래도 이제 산유량을 증가시키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긴 한데 물론 그 방향도 괜찮긴 하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된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 중동에서 나올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도 조금 이제 임팩트는 좀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세 번째로는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비축량 아무래도 산업 비축량을 이제 푸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어느 정도 원유의 비축량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지금 전쟁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단기전이 될지 장기전이 될지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부나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이게 쉽사리 비축량을 활발하게 어떤 그런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뭐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런 해결 방안은 전쟁이 끝나는 거겠지만 원유 가격의 어떤 그런 인상은 좀 피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추가 조치가 나온다고 해도 어떤 실효성이 있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망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무래도 그 유가의 어떤 그런 인상하고 전쟁 상황하고 솔직히 직결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확실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완벽하게 장악을 해서 유조선들이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그 부분이 제일 어떤 이상적인 현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전쟁 중이고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언적 컨트롤이 미국이 가질 수 없고 이란이 어떤 그런 유조선을 파괴한다거나 완벽하게 어떤 그런 봉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시간적인 어떤 그런 기다림도 필요하게 되고요. 아니면 또 이제 우회로로 솔직히 갈 수는 있습니다. 뭐 홍해 쪽이라든가 어떤 그런 우회로로 갈 수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어떤 그런 부담들이 좀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국제 유가보다 더 빠르게 우리나라 휘발유 경유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 원유값이 어떤 거 중동에서 이상이 생기게 되면 뭐 아무래도 이제 인상분은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되고 인하분은 굉장히 늦게 반영이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원유에 대한 인상분은 당연히 있겠지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환율도 같이 오르다 보니까 이 원유에 대한 어떤 수입 어떤 원유 가격 자체 인상이 되고 반영이 되면서 환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도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그런 인상에 대한 압박은 솔직히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뭐 여러 압박 요인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너무 오르는 속도가 지금 빠르거든요. 1,800원, 1,900원 뭐 날이 갈수록 너무 천정부진데 어디까지 오를까요? 뭐 일단 국제 원유값이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안정이 되지 물론 안정이 좀 되긴 하고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상승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름은 뭐 어떻게 저희가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대책면으로 뭐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가격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면에서 일단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떤 그런 공급의 어떤 그런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 수요의 조정은 솔직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휘발유 값이 오르게 되면 솔직히 뭐 다른 어떤 그런 뭐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횟수가 높아지게 되고 어떤 그런 수요의 좀 저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컨트롤이 되긴 하지만 경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컨테이너라든가 어떤 영업 쪽에 굉장히 이제 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컨트롤이 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은 조금 힘들긴 하죠.
정부가 이제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 기름값 최고가 지정까지 검토하고 있다는데 네. 이걸 도입하게 되면은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인 효과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은 가격이 계속 지금 상승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유소도 그렇고 정유회사도 그렇고 이건 인상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어떤 그런 오름을 어떤 그런 상한선을 일단 제시하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효과는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좀 뭐 시장 효과의 어떤 그런 시장 상황의 어떤 그런 왜곡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부작용이 좀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효력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주기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그런 어떤 담합 요인이라든가 정부가 좀 컨트롤을 좀 하게 된다면 예.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인상 요인은 최대한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유가 상승이 우려가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이에 따른 물가까지 오를까 봐 이 부분인데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물가에 대한 인상분, 물류비라든가 예. 또 우리 뭐 석유화 어떤 그런 제품이라든가 또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물가를 오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비축해 놓은 어떤 정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물량을 풀어서 어떤 그런 물가 안정을 치우게 되는데 뭐 원유의 경우에는 좀 비중 어떤 그런 특수한 경우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이슈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입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물가 안정을 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예.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물가에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들이 솔직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주식 시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도 지금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이 유독 이렇게 출렁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어떤 그런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또 많이 올랐고요. 예. 또 어떤 그런 외국인의 어떤 그런 손익 실현도 물론 있긴 해서 뭐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변동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불확실성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중동 사태의 어떤 그런 사례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V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 물론 당연히 하락 요인도 있고 변동성도 크긴 하지만 솔직히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상황의 어떤 그런 펀더멘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동 사태 이전과 이후에 크게 뭐 변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뭐 원유라든가 어떤 그런 사태에 인해 생겨서 예.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부분들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근데 대신 중요한 면은 이런 변동성이 컸을 때 어떤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얼마나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잘 아시다시피 투자는 이제 개인의 어떤 그런 책임이긴 하지만 예.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관망이라든가 어떤 조심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또 비투 이슈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주의 깊게 좀 잘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전쟁 리스크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우리 국내 증시 전망을 좀 해볼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제 뭐 펀더멘탈은 솔직히 변함은 없고요. 단지 예.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외부 상황에 있어서 이제 있긴 한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기를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우리의 어떤 그런 상승, 그러니까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특히 요새 이제 뭐 전쟁 중이긴 하지만 방산도 솔직히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전쟁 이슈로 인해서 긍정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상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트렌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끝으로 미국 관세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내 24개 주가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 내놓은 이제 대체 관세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법원 판결은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로 이제 이슈가 반대라는 어떤 그런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뭐 트럼프의 어떤 그런 관세 정책은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경제 정책의 기조 정책이기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변화는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소송에서 뭐 기업도 그렇고 어떤 그런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거는 조금 많이 이슈가 됩니다. 지금 현재 뭐 코스코라든가 로레알은 현재 관세 관련해서 환급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얼마나 이제 시간이 걸려서 그런 환급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좀 보고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관세 압박이 향후 우리 경제라든가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투자 계획은 이미 발표가 됐고요. 예.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런 정책하고는 제가 봤을 경우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이제 차이가 있다면
어떤 그런 미국 내의 어떤 그런 투자 관련해서는 최대한 기업이든 우리나라 정부든 최대한 어떤 그런 혜택을 끌어낼 수 있는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보조금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어서 우리의 이익을 좀 챙겨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른 뭐 자동화라든가 아니면 뭐 반도체 어떤 그런 수출 다변화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과의 어떤 그런 관계라든가 무역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협상력을 강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진행하겠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도 계속 잘 어떻게 보게 되면은 관세 정책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균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